안녕하십니까. Chapter 14 Adrenergic Agonist 그리고 Antagonist에 대해 발표를 맡은 32번 송재민입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지막 발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의 치료적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Alpha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그 중에서도 페녹시벤자민과 펜톨라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Therapeutic Uses of Sympathomimetic Drugs입니다. 여기서 다룰 질환들은 hypertension, cardiac arrhythmias, congestive heart failure, local vascular effects, nosotic congestion, asthma, allergic reactions, narcolepsy, and sleep-wake imbalance, weight reduction, ADHD입니다. 먼저 하이퍼텐션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90mmMV 미만일 때 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아nesthesia 혹은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 중독 등과 같이 말초 저항이 감소된 환자의 혈압을 올리기 위해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텐션은 뇌, 심장, 신장 등과 같은 장기에 적절한 관료가 유지되는 한 그 자체로는 치료에 대한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이퍼텐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보다는 블러드 플루이드 등의 적절한 관류가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샤이-드래거 신드롬과 개인 고유의 자율신경 이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루드로코르티손, prostaglandin synthesis inhibitors, somatostatin analogs, caffeine, vasopressin analogs,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등의 약물과 다양한 교감신경 항진 약물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이상적인 약제는 주로 정맥 수축을 유발해야 하며 누워있는 자세에서의 고혈압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동맥 수축도 일으켜야 됩니다. 현재는 이런 약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혈압 치료를 위한 알파-1 아고니스트로는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방식 작용 약물이 모두 포함되며 그 중에서 미도드린이 차세대 유망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텐션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mMV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MV 이상일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클로니딘과 같은 알파-2 adrenergic receptor agonist가 하이퍼텐션 치료를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ardiac arrhythmias, 부정맥입니다. ventricular fibrillation, electromechanical dissociation, 어시스톨 등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 시도에서 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과 알파 아고니스트가 이완기 혈압과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 아고니스트는 소생 도중 대뇌 혈류량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뇌 혈류는 카테콜라민의 혈관 수축 효과와 관류 혈압 증가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피네프린 투여로 인해 심정지 환자의 심박 출량을 대뇌 혈류량과 관상동맥 혈류량에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혈압을 동반하는 발작성 심실이 빈맥 환자에게 페놀레프린과 같은 알파 아고니스트를 투여합니다. 페록시멀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르디아는 방실 결절의 전도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혈압이 160mmMV가 될 때까지 투여하여 미주신경 긴장도를 올림으로 부정맥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AV 노드, 베타 안타고니스트, 아데노신 및 엘렉트리컬 카디오버전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칼슘 채널 블로커로 대체됩니다. 아이언이와 같은 베타 아고니스트는 아트로핀과 같이 혈류 역학적인 서맥을 보이는 환자의 일시적인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렬성 심부전입니다. 이는 주로 우심장 기능 부전으로 일어납니다. 우렬성 심부전 환자에게 심근 수축력을 급히 올려야 할 때만 단기간으로만 도부타민과 베타1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를 사용합니다. 아큐트 하트 페일러 환자에서 도부타민 투여는 카테콜라민의 유독성을 가중시키고 GPCR 엔자임의 활성으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의 활동이 둔감, 다운 레귤레이션 되게 함으로써 장기간 투여는 해롭습니다. 따라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해 심장의 전부와 후부하를 줄임으로써 장기적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ocal vascular effects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코, 목, 후두 등 수술에서 점액을 가라앉히고 출혈을 억제함으로써 수술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에피네프린 투여는 local anesthesia 시 마취제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마취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음경 투여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알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혹은 포스포다이에스플로레이스 5 이니비터 등의 투여에 합병증인 지속 발기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PDE5 inhibitors는 CGMP를 조절합니다. 페닐레프린과 옥시메타졸린은 부비동 소설 시 국소적으로 투여되었을 때 혈관 수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상기도 감염이 있는 혈관 운동성 혹은 급성 비염 환자의 비강 내 충혈 완화제로 사용됩니다. 비강 점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공기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충혈 특성이 있는 정맥의 알파1 리셉터로 생각되는 알파1 리셉터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알파2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비강 점액에 영향을 공급하는 세동맥을 수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혈관의 수축은 비강 내 점액에 강한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나솔 디컨저스턴트의 한계로는 효능의 상실, 반발성 충혈, 만성적 투약 또는 약물 중단 시 증상의 악화가 있습니다. 비록 이 반발성 충혈의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리셉터의 탈감작과 점막의 손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치료 방향은 리셉터를 둔감하게 하고 비강 내 점액에 손상을 주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알파1 Selective Agonist는 비강 내 점막 손상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솔 디컨저스션을 위해 사용되는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구강 혹은 피부를 통해 투약됩니다. 심파토미메틱 충혈 완화제는 고혈압 환자나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에서는 조심히 투약해야 합니다. 마우 이니비터스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투약을 금합니다. 피부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은 급성 비염 환자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더 선택적인 부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발성 충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강 투약 방식은 반발성 충혈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혹은 허혈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구강 투약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마, 천식입니다. 베타 아고니스트가 에스마와 COPD 치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에피네프린은 Acute Hypersensitivity Reaction을 보이는 환자의 증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피하 주사하는 방식은 가려움, 두드러기, 입술, 눈꺼풀, 혀의 종창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이를 점맥 주사하는 방식은 저혈압 상황 혹은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성분의 부종이 기도의 공기의 흐름을 위협할 때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히스타민과 리코트리엔을 분비하는 마스터셀의 방출을 억제하는 베타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cute Hypersensitivity Reaction을 보이는 환자의 치료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안티히스타민이 사용되고 있지만 에피네프린이 가장 주요한 치료입니다. 에피네프린의 자가 투여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응급 상황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arcolepsy and Sleep Awake Imbalance입니다. 하이퍼크레틴은 CNS의 잠에서 깨는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하이퍼크레틴이 모노아민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킵니다. 모노아민 패스웨이를 통해 모노아민은 카테콜라민과 세로토닌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세로토닌이 각성에 관여합니다. 하이퍼크레틴 뉴런의 어토이뮨 리스폰스로 인해 나르콜랩시가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수면 과다증, 과도한 낮 시간의 졸림, 잠자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하이퍼크레틴 아고니스트는 현재 가능하지 않아서 현재의 치료는 이 모노아민 패스웨이를 강화시키는 CNS 스티뮬런트를 사용합니다. CNS 스티뮬런트인 모다피닐과 얼모다피닐이 제일 우선시되는 나르콜랩시 치료제입니다. 모다피닐은 스케줄 4에 의해 조절되는 물질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또한 나르콜랩시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암페타민스를 사용한 치료는 남용과 내성에 문제가 있고 다양한 신경증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페타민스는 또한 야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낮 시간에 수면을 피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얼모다피닐은 교대 근무 노동자들의 각성을 개선하고 폐쇄성 수면호흡 저하가 있는 저혈압 환자의 과도한 졸음을 막아주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소디움 감마 하이드록시부트레이트는 나르콜랩시의 수면 기상 불균형과 탄력 발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전은 불분명하나 이것의 글루타마이트와 가바와의 구조적 유사성 그리고 가바 베타 리셉터에 의해 조절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뉴런에 대한 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스베이트는 스케줄 3에 해당되는 약물이며 심각하게 CNS를 억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weight reduction입니다. 암페타민은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기전 대신
식욕을 감퇴시키는 기전으로 체중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methamphetamine, dextroamphetamine, phentermine, benzphentamine, phendimetrazine, phenmetrazine, diethylpropion, mazindol, phenylpropanololamine, 그리고 시부트라민 등의 약물도 식욕 부진을 일으킵니다. phenmetrazine, mazindol, 그리고 phenylpropanololamin은 의학적 감독 아래 운동과 식이요법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독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3 selective adrenergic receptor agonist가 anti-obesity, anti-diabetes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라베그로는 인간에게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DHD입니다. ADHD는 어린이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며 특징으로는 과도한 운동성 활동, 집중 지속의 어려움, 충동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학교생활, 대인관계, 흥분성, 학업 성취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행동치료가 필요합니다. 카테콜라민이 세레브럴 코텍스에서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테콜라민 스티뮬런트를 이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ADHD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세레브럼의 프리폰탈 로브 영향입니다. 덱스트로암페타민은 플라시보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어린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며 가장 일반적인 약제입니다. 아침, 점심 5ml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며 점차 복용을 늘려나가는데 일일 복용량이 60mg을 추가하면 안됩니다. 짧은 약효 지속 시간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루에 2-3회 복용을 필요로 합니다. 사만성 항우울제, 항정신병성 약제, 클로니딘 등도 ADHD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파-2A adrenergic receptor agonist인 서방형 구안파신의 지속 방출제 또한 ADHD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방형 덱스트로암페타민, methylphenidate, dexmethylphenidate, 암페타민의 지속 방출제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하루 한 번 투약할 수 있습니다. 리스덱스암페타민은 하루 한 번 투약할 수 있으며 methylphenidate의 경피적 제제는 하루 중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식욕부진, 복부 통증, 성장기 어린이의 우울함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그리고 기타 교감신경 항진성 약물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말초 조직의 알파 그리고 베타 adrenergic receptor를 통해 작용합니다. 페녹스벤자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은 경쟁적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페녹스벤자민은 알파 adrenergic receptor의 covalent 본드를 형성하는 irreversible antagonist로 작용합니다. 이 receptors 간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 화합물에 대한 affinity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covalent 본드 형성을 통해 원하는 리셉터만을 선택적으로 타겟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1 adrenergic receptor의 selective antagonist는 심장에 작용하는 모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멈춥니다. 그리고 브론커스 스무스 머슬의 베타2 리셉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알파1, 알파2 리셉터와 관련된 반응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율신경계에 어떤 약물이 어떤 adrenergic receptor에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약물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 adrenergic receptor는 체내의 많은 카테콜라민 작용을 조절합니다. 알파-1 리셉터는 동맥, 정맥, 내장기관의 스무드 머슬 수축을 조절합니다. 알파-2 리셉터는 교감신경 출력을 억제하고 미조신경 긴장도를 올리며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고 신경 종말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지방 대사를 억제하는 등의 대사 활동을 조절하기도 하며 몇몇의 동맥과 정맥 수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는 주로 임상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서 사용되며 CNS와 말초 조직에서도 일부 영향을 미칩니다. 알파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는 다양한 양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화학적으로 서로 이형입니다. 몇몇 약들은 알파-1 그리고 알파-2 adrenergic receptor에 서로 다른 친화도를 보입니다. 프라도스는 알파-1에, 요햄베는 알파-2에, 펜톨라아민은 두 리셉터에 비슷한 친화도를 보입니다. 최근에는 약제들의 리셉터의 서브타입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탐슬러시는 알파-1A보다 알파-1B 리셉터에 더 강한 어피니티를 보입니다. 카테콜라민은 간에서 글루코스를 유리하는 작용을 하는데 인간에서는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도 작용에 기여하지만 주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의해 작용이 조절됩니다. 알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따라서 글루코스 요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2 리셉터는 판크레아스의 판크레아틱 아이솔렛에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면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페녹스벤자아민은 코발런트 본드를 형성하는 irreversible 안타고니스트입니다. 펜톨라아민은 경쟁적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합니다. 이 두 약 모두 혈관 내 알파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대한 기량작용으로 말초 저항을 감소하고 부분적으로 교감신경 자극에 기인한 심박 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심장 자극은 이러한 프리시냅틱 알파2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대한 기량작용으로 심장 교감신경에서 증가되어 분비된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이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며 에리스미아스의 징후가 될 수 있는 타키카르디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on-Selective Alpha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페녹스벤자민 그리고 펜톨라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프라조신과 같은 Alpha-1 Selective Receptor Antagonist는 하이퍼텐션 치료의 전통적인 알파 블로커로 대체되고 있으나 페녹스벤자민 그리고 펜톨라민은 여전히 몇몇 특화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페녹스벤자민은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 치료에 이용됩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는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을 배출하는 부신 속질과 교감신경에 발생하는 튜머입니다. 이가 발병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하이퍼텐션 등이 발생합니다.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의 주된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고 페녹스벤자민은 수술 전에 투여합니다. 이를 투여함으로 고혈압을 억제하고 혈장 감소와 마이오카르디움 손상 등의 카테콜라민 부작용을 억제합니다. 페녹스벤자민은 수술 전 1에서 3주 전부터 하루 2번씩 10ml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혈압이 맞춰질 때까지 복용량을 점차 늘립니다. 보통 40에서 120mg 정도를 하루에 2-3번 나누어 복용하게 됩니다.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종양이 악성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종양 몇몇 환자에게서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스의 컴패티티브 이니비터인 메티로신을 투여합니다.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또한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에 사용되지만 알파 리셉터 투여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페녹스벤자민은 척수 절단으로 인해 자율신경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보이는 환자에게 오프라벨 약으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펜톨라민 또한 피오크로모사이토마스 환자의 단기간 하이퍼텐션 조절 약제로 사용됩니다. 갑작스러운 투여는 심한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투약해야 합니다. 펜톨라민은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환자의 유사 장폐색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펜톨라민은 알파 리셉터 아고니스트 부주의한 투여 후 피부 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클로니딘의 투약 중단 후 혹은 마우 이니비터스 사용 중 타이라민, 함유식품 섭취에 따른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타이라민은 주로 마오A를 비롯한 모노아민 옥시데이스에 의하여 대사되어 4-하이드록시페닐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마오 이니비터 사용은 타이라민의 대사를 억제하는데 이때 타이라민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대체하여 false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하지 못하는 많은 양의 노르에피네프린이 혈류로 들어가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이것이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강압제들과 비교했을 때 펜톨라민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한 장점이 거의 없고 남성에게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펜톨라민은 연조직 로컬 아네스테시아의 지속시간을 역전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취가 종료되었을 때 펜톨라민은 기량작용을 통해 알파 리셉터에 의해 유도된 혈관 수축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았던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